당신은 보안요원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원입니까? 면접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9, 저는 인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185cm, 120kg. 면접관들의 시선이 제 체격을 훑었습니다. 어떤 이는 불안해 보였고 어떤 이는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덩치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힘이 세겠구나, 무섭겠구나, 싸움을 잘하겠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주먹의 크기가 아니라 그 주먹을 휘두르지 않을 수 있는 절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병원이라는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터에 발을 들였습니다. 입사 사흘째 새벽 2시였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우리 형님 먼저 안 봐줘! 너네 뭐 하는 거야?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 넷이 응급실을 점거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간호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환자들은 공포의 진료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통으로 신음하던 할머니와 열이 나는 아이를 아는 엄마도 있었고 교통사고로 피를 흘리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직 선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신입 저기 손대지 마. 저런 애들한테 잘못 건드렸다간 뒤탈 난다고. 하지만 저는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여기는 병원입니다. 조용히 하시고 순서를 기다려 주십시오. 뭐? 야, 이 새끼 봐라! 너 누군데 나대는 거야?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제 가슴을 밀었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저 간호사, 저기 떨고 계신 할머니, 울고 있는 아이, 피 흘리는 환자분들. 그 모든 분들이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대한 체격은 말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형님,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정말 아프신 분을 데리고 오셨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환자분들을 위협하시면 형님의 사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배려해 주십시오. 30초쯤 지났을까요? 리더 격인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씨, 알았어. 그냥 앉아 있을게.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응급실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환자들도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치료가 모두 끝난 새벽 4시, 그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리님, 아니,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는데 대리님이 앞에 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힘은, 이 덩치는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앞에 방패처럼 서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선배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신입, 너 제대로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역할을 찾았습니다. 입사 3개월째 저는 병원의 골칫거리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악성 민원인 김철수 씨. 그는 6개월 동안 병원을 괴롭혔습니다. 근거 없는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 하루에 10통이 넘는 항의 전화, SNS에 허위사실 유포. 누가 좀 막아줘야 하는데 다들 저 사람만 보면 피해. 선배들도 과장들도 심지어 부원장님도 김 씨를 두려워했습니다. 물리적 폭력은 아니었지만 그의 언어폭력과 집요한 괴롭힘은 직원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네가? 김 씨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상담사 3명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 씨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무시하려고? 나를 또 돌려막기 하려는 거야? 김 씨는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제대로 듣고 싶어서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 씨가 멈칫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커피 드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2시간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30분은 분노였습니다. 병원에 대한 원망, 의사들에 대한 불신, 시스템에 대한 저주. 그 다음 30분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당한 대우, 무시당했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했다는 상처.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슬픔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이었어요. 말기였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살릴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제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아내가 죽어가는데 저는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물어주기만 했어도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폭력은 주먹으로만 행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관심이, 때로는 외면이, 때로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더 큰 폭력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1년 후 찾아왔습니다. 다른 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원무팀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는 다 포기했었는데. 저는 답했습니다. 들어줬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건 이후 병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네 대단하더군. 김 씨 문제를 해결했다며? 다들 자네 칭찬이야.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입사 7개월째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너 여기 담당자지? 나 용가리파 김태식이야. 들어봤을 거 아니야? 실제 조직폭력배가 병원비 문제로 협박하러 왔습니다. 팔에는 문신이, 손가락 하나는 짧았고 뒤에는 덩치 큰 부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원무과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보안 요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과장님, 저 사람들 어떡해요? 신입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상담실로 가시겠습니까? 뭐야? 이 새끼 배짱 하나는 두둑하네. 김태식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자물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뭐? 야, 너 지금 장난해? 이야기를 하려면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떨리는 손을 숨기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제 손 떨리는 거 보이시죠? 정직함. 그것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야, 너 진짜 솔직하네.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형님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병원과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이 병원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200명의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백혈병입니다. 3시간 전에 암 진단을 받은 60대 어르신도 계십니다.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대학생도 있습니다. 김태식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일이 정당하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셔서 직원들을 위협하고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도 결국 잃는 게 더 많습니다. 형님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쩌면 아버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님 가족이 아프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병원 아닙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식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병원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야, 네, 형님. 너 이름이 뭐야?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씨발, 너 때문에 기분 더러워서 못하겠네. 야, 가자.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습니다. 야, 김민준. 네, 형님. 다음엔 법적으로 하마.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용기 하나는 인정한다. 조심해서 일해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보안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제대로 배짱 하나는 두둑하군. 나도 못했을 일이야. 그날 저녁 병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고했네. 소문 다 들었어.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병원에 필요하다네.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병원에서 문제 해결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술 취한 보호자와의 대치, 의료사고 억지 주장자 상담, 폭력적인 환자 대응, 언론 대응이 필요한 민감한 사건들. 김 대리, 이것 좀 맡아줄 수 있나? 김 대리한테 맡기면 되겠어. 이건 김 대리가 아니면 안 돼.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맨날 저만 이런 일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길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입사 1년 6개월째 원무과장님이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후임 과장은 누가 될까? 다들 추측했습니다. 보통은 10년 이상 근속한 차장급이 승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원무과장 김민준 대리, 특진 발령. 병원이 술렁였습니다. 대리가 바로 과장으로. 입사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례적인 인사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네는 지난 1년 반 동안 다른 사람이 10년 동안 할 일을 해냈네. 자네가 해결한 문제들을 보면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 병원이 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을 걸세. 병원장님은 서류처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응급실 난동 사건 20세건 해결, 악성 민원 17건 조정, 조직 폭력배 협박 4건 대응, 의료 분쟁 8건 중재. 다들 자네를 믿고 있네. 직원들이, 환자들이, 심지어 내가. 병원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과장 자리는 나이나 경력으로 주는 게 아니라 능력과 책임감으로 주는 거야. 자네는 그 둘 다 갖추었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김 과장. 그날 저는 대한민국 병원 역사상 최단기간의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사 1년 6개월 만에 과장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산책하고 보호자들이 벤치에 앉아있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날 밤 응급실 간호사가 쓴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과장님이 앞에 서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덕분에 저는 아직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김철수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익명이었습니다. 당신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신이 우리 병원을 지켜준다는 걸 압니다.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저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9에 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저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이었습니다. 185cm 120kg이라는 체격은 때론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몸만 보고 판단했고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덩치는, 이 힘은 축복이었다는 것을. 약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장님, 2층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185cm, 120kg. 이 몸으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간호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합니다. 과장님이 가시니까 안심이에요. 환자가 휠체어에서 고개를 들어 말합니다. 저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래요. 신입 직원이 제 뒤를 따라오며 묻습니다. 과장님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무섭지. 매번 무서워.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2층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오늘도 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들을 자청하세요? 저는 답합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꿀 때도 있었고, 손이 떨릴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진짜 힘은 주먹의 세기가 아니라 그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고. 진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185cm, 120kg. 이 덩치는 남을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앞에 서는 벽이며 폭력과 불의 사이에 놓이는 다리이며 절망과 희망 사이에 서는 기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과장님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특별한 건 제가 아닙니다. 특별한 건 이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 묵묵히 병원을 지키는 모든 직원들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어둠을 막아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조용히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이름 없는 전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힘을 폭력이 아닌 보호에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병원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희망을,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빛들을 지킵니다. 의사들이 수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평화롭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제 역할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상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가 있어서 오늘 하루가 조금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제가 있어서 오늘 밤이 조금 덜 두려울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들, 더 위험한 상황들, 더 복잡한 갈등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29에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더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길이라는 것을.